아틀라스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메이킹 필름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아틀라스 이야기의 경우 기본적인 세팅 자체는 몇 달 전에 이미 완료되었던 기획이었는데 중간중간 추가할 이야기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영상화하지 않았던 내용이지만 여러가지 일들이 중간에 일어났고 최종적으로 지금과 같은 형태로 마무리되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기획이 원래 초기 기획에서 대폭 변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아틀라스 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정리편에서는 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더불어 영상 내에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넘어간 이야기들이나 추가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약간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아틀라스 이야기가 차기작으로 정해진 시기는 1월 말쯤이었는데 세가 코리아에서 온 메일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 결과 세가에서 보내주신 인플루언서 팩을 받게 되었는데 문제는 제가 준비했던 세가 관련 이야기들이 대부분 영상화되어 버린 시점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박스 안에는 제가 뭘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는 요청조차 없어서 뭘 어떻게 할지 며칠간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자료 수집과 영상 제작을 아무것도 없이 처음부터 시작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 어느 정도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 기획이 필요했는데 마침 기본적인 자료 수집이 끝나 있는 아틀라스 계열 자료들이 눈에 띄었고 세가의 자회사니까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용과 가치를 했어도 됐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거죠. 물론 세가라는 회사는 게임업계에서 굉장히 오래된 회사이고 이야기할 내용도 상당히 많고 이것과는 별개로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주제가 아틀라스로 정해진 뒤에는 분량을 정해야 했는데 처음부터 5화에서 6화로 끝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예전에 진행했던 스퀘어 편이 10편이나 되는 엄청 긴 분량으로 제작되어서 2달이라는 초장기 프로젝트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을 겸해 아틀라스의 역사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최대한 가지치기를 하는데 집중하게 되었죠. 그 결과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진 여신전생의 탄생과 그로부터 분화된 데빌 서머너와 페르소나 시리즈, 각 시리즈의 정체성이 확립되던 과도기에 제작된 진 여신전생 3를 비롯해 페르소나 3에서 5까지의 이야기를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아틀라스라는 회사가 왜 갑자기 위기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프린트 클럽의 성공과 아케이드 사업의 확장, 그로 인한 쇠퇴와 타카라와 인덱스 홀딩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가의 자회사로 표류하게 되는 내용을 메인스트림으로 잡게 되었죠. 스크립트를 작성하면서 애매하게 6화 정도로 끝나게 되어서 좀 더 간략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생략했던 내용도 꽤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페르소나 시리즈는 1편에서 5편을 전부 다루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잘 알려진 내용들은 과감하게 생략했고 진 여신전생은 4편과 5편을 생략하게 되면서 1편에서 3편의 내용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구성하는 식으로 말이죠. 특히 무게감을 주었던 것은 게이머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인덱스 산하 시절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아틀라스와 인덱스 홀딩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이 대외적으로 좀 더 상세히 대중에게 알려진 것 뿐이지 실제 게임 업계에서 심심찮게 일어났던 그리고 현재도 진행 중인 내용이라 여러분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게임 회사들이 다른 회사의 산하에 들어가면서 방향성이 바뀌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인데 이런 것들이 모두 제작사의 의지로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제가 초심에 관련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 여러분께서 미처 볼 수 없었던 게임업계의 어두운 일면들을 알리고자 했던 거죠. 이런 점들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약간 다른 시점에서 게임업계를 바라본다는 건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었네요. 더불어 또 한 가지 조명하고 싶었던 건 아틀라스 내부적으로 게임의 방향성을 바꾸기 위해 진행된 세대 교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3편에서 언급된 타시노 카츠라와 카네코 카즈마의 대립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아마 이와 관련해서 의문을 가지는 분도 많이 계셨을 테죠. 사실 공식적인 기록으로 두 사람이 대립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는 없는데 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업계뿐만 아니라 어느 업계에서든 사내에서 의견 대립이 발생해서 독립한 사람은 내부적으로 다툼이 있었다고 표현하는 일이 없거든요.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한 사람 중 대표적인 인물이 캡콤에서 독립해서 게임 리퍼블릭을 설립한 오카모토 요시키인데 이 사람조차도
사내에서 다툼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캡콤 내부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었다 라고 에둘러 말했습니다. 게임업계에서 이직한 사람들 중에 사내의 다툼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만뒀다는 말을 하는 경우는 없는데요. 이렇게 사내 파벌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은 대부분 독립해서 새 게임 회사를 차리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죠. 그런데 직접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기존에 다니던 회사와 척을 지게 되는 것이고, 새로 독립한 회사의 규모는 당연히 소규모일 것이며, 같은 업계의 회사로 이직했는데 기존의 회사와 마찰이 될 만한 발언을 대외적으로 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방향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하는 말이 회사와 나의 방향성이 맞지 않았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이는 사내 정치가 좀 심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특히 일본계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금방 사정을 파악할 수 있으셨을 테고, 저도 같은 방식으로 카네코 카즈마가 아틀라스에서 떠나게 되었음을 간단히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카네코가 아틀라스의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는 과정을 잘 보면 대부분의 게임 회사들이 오래된 직원들을 내칠 때와 거의 똑같은 수순을 밟는데, 그가 아틀라스의 창작 파트 이사로 선임되면서 게임 제작에서 서서히 손을 떼게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카네코 카즈마가 아틀라스를 떠난 시점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나, 세가가 아틀라스를 인수한 시점에서 발표된 새로운 조직도에서 그의 이름이 빠져있는 것을 고려해봤을 때 세가가 아틀라스를 인수한 2014년 9월부터 2014년 1월 사이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틀라스를 퇴사한 뒤에는 다른 게임 회사에 몸을 담고 어떤 게임의 제작에 관여했으나 프로젝트가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아틀라스가 아닌 다른 회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뛰어들었다고 회고했으며, 이 발언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본인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 게임 회사에서의 생활이 그리 순탄치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죠. 그로부터 몇 년이 더 지나 카네코는 2023년 코로프라로 이직해서 신마 사냥의 츠쿠요미라는 게임의 개발에 참가했는데, 이것만 봐도 그는 게임 제작에 대한 열정이 여전했지만 아틀라스에서는 게임 제작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프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간 것이 아니라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지원했다고도 말했고요. 그러니까 카네코 정도의 거물이 타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소개받지도 못할 정도로 그의 입지가 확고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죠.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카네코 카즈마는 게임을 제작함에 있어서 자신만의 방향성과 신념이 확고한 사람이며, 여러 게임 회사에서 그의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에 게임 제작에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 제작에는 당연하게도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는 일에 투자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번 영상에서 하시노 카츠라가 주축이 되어 카네코를 뒷방 늙은이로 만든 것은 영상을 좀 더 극적으로 끌어나가기 위한 창작이었고, 여러가지 이유로 카네코 카즈마가 게임 제작에 참여할 수 없게 된 상황은 당시 아틀라스 내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페르소나 3에서 아트 디렉터가 소이지마 시게노리로 바뀐 것이 하시노의 뜻이었다는 점에 더해 이후 카네코 카즈마의 영향력이 줄어들며 게임 제작에 참여할 수 없게 된 행보 등을 봤을 때 두 사람의 사이가 그리 좋지만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은 누구나 추측할 수 있겠죠. 더불어 페르소나 3와 4는 상당한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지만 동시기에 카네코가 제작했던 게임들은 기대한 만큼의 매출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이 둘 사이에 게임 제작의 방향성이 차이가 났을 경우 인덱스 홀딩스의 경영진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지는 뻔한 일이고요. 최종적으로 카네코 카즈마를 게임 제작에서 배제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아틀라스의 사장 또는 인덱스 홀딩스의 경영진이 분명하며, 그 반발로 카네코가 떠나게 될 경우 그를 대신할 얼굴 마담으로 세워지는 것은 당연하게도 하시노 카츠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이 둘은 연차가 2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언급한 당시 아틀라스의 내부 상황을 고려해보면 자연스럽게 게임 제작의 방향성을 두고 크건 작건 두 사람 간의 대립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고, 그걸 그대로 스토리로 그려보았습니다. 물론 실제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죠. 그 외에도
이야기를 5화에서 끝내기 위해서 빠진 내용이 상당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진 여신전생 4와 5, 세계수의 미궁, 그리고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제작된 게임들인 마신전생과 데빌 서바이버, 아바탈 튜너 같은 게임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신전생은 동시기에 제작이 진행되던 페르소나와 데빌 서머너 때문에, 아바탈 튜너는 진 여신전생 3 녹턴과 시기가 겹쳐서 생략했죠. 데빌 서바이버의 경우에는 그로우랜서 시리즈의 디렉터 및 프로듀서였던 타카타 신지로가 제작한 게임이었기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 대략 2화 정도의 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예 다른 시리즈로 분화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외했습니다. 세계수의 미궁에 빠진 이유 역시 제 시선에서는 아틀라스의 단독 작품이라기보다는 란카스와의 합작으로 보기 때문에 제외했고요. 이 영상 자체가 아틀라스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아틀라스 내부에서 제작한 게임이며, 역사적으로 아틀라스의 흥망성쇠가 깊게 관여된 작품으로만 구성하기 위해서 꽤 많은 작품들의 이야기를 덜어내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호열사 일족 시리즈가 빠진 건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생각하지만 언젠가 이런 작품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죠. 충분히 준비가 된다면 이런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리뷰와 함께 또는 개발 이야기만 단독으로 떼어내서 영상화해 보겠습니다. 아틀라스의 히스토리 영상과 관련된 이야기는 대략 이 정도입니다. 이 외에도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꽤 있지만 이것들은 추후에 다른 영상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죠. 이번 아틀라스의 히스토리 시리즈를 마지막까지 즐겨주셔서 감사하며 저는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